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셨나요? 이렇게 일요일에 만나는 게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제가 읽고 좋았던 책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게 참 기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들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가끔씩 떠올려 본 적 있으시죠? 글쎄요. 나는 뭘 위해 사는 걸까?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까? 하는 질문들. 참 답을 내기 힘든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답을 내더라도 글쎄요. 또 다음 날이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 인생의 의미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을 그린 책인데요. 저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다가 저자의 통찰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 책은요, 세계적인 사회인류학자, 노르웨이 출신의 토마스 힐란드 에릭센이란 작가님의 책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았던 그런 인생을 관통하는 7가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7가지 의미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에릭센은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의 사회인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그의 저서는 무려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돼서 대학 교재로 사용될 만큼 사회인류학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런 그에게도 인생의 큰 전환점이 찾아오는데 바로 몇 년 전에 선고받은 말기 췌장암이라고 하네요. 그 이후로 그는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에릭센이 30년 동안 사회인류학자로서 연구해온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고통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7가지로 압축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 결핍, 꿈, 느린 시간, 순간, 균형, 실 끊기, 이렇게 7가지의 주제이자 의미입니다. 각각의 주제는 하나의 챕터로서 이 책에 드러나요. 총 7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해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읽으면서 왠지 쇼펜하우의 철학과 닮아 있는 면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2장 결핍 부분을 읽을 때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는데요. 한번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들어보시고 괜찮으셨으면 좋겠네요. 저자가 말하는 7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어떤 주제마다 그렇지 하면서 읽을 수 있었던 부분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도 나머지 결핍을 제외한 관계라든지 꿈, 느린 시간, 순간, 균형 같은 다른 주제들도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사회에서의 그 물질적 풍요가 그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더 힘들어졌다. 꽤 자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걸 우리는 잊고 살고 있다. 아니, 잊어버렸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핍의 중요성, 의미를 이 책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참 밑줄을 많이 그었다 라고 해야 되나?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문장이 참 좋아서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제가 느끼기에 이 책 인생의 의미는 단순히 에세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그 깊이가 깊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 무엇 때문에? 인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나만의 답을 낼 수 있어야 지치지 않고 부단히 걸어갈 수 있는 거겠죠. 누군가 이 책을 읽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본다면 왜 읽어야 하지? 왜 읽어야 되는데?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철학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게 만드는 책이다. 라고요. 아니, 대답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답해 볼 힘은 낼 수 있게 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곱씹을 거리가 그만큼 많아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죠. 저도 그렇고 부와 성공, 그것의 기쁨만이 진정한 행복이고 잔잔한 일상은 그리 행복한 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기가 된다면 기쁠 것 같아요. 덩달아서 잠까지 잘 올 수 있다면 더 기쁘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멈춰야 보이는 것들이 있죠. 이 책이 그렇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토마스 에릭센 작가의 인생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 결핍. 자유로운 보통 사람에게는 여러 개의 소원이 있지만 감옥에 갇힌 죄수의 소원은 하나다. 건강한 여자에게는 여러 개의 소원이 있지만 몸이 아픈 그녀 언니의 소원은 하나다. 가뭄에 취약한 레바논에는 물을 주는 땅의 풀이 더 푸른 법이란 말이 있다. 풀의 갈망을 알아차리고 물을 주면 푸르게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음속 후미진 곳이 내 은신처이자 자유로운 공간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삶의 의미를 불어넣을 수 없다. 삶의 의미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사람들을 통해 사랑, 감사, 안전과 자유를 받고 또 나눈다. 기본적인 생존 욕구가 충족된 사람에게 있어 가장 부족한 자원은 대가가 큰 무형의 가치일 것이다. 인류에게 결핍은 언제나 존재했다. 그리고 인류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는 이루어졌다. 인간은 현재 식량이 충분하더라도 이 풍요로움이 지속된다고 안심할 수 없었다. 진주를 녹여 마시고 당나귀 젖으로 목욕을 하는 이집트 여왕이 아닌 한 자기 몫으로 아름다운 것을 충분히 소유할 수 없었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매일 생존을 위해 투쟁할 필요가 없다. 이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살아남기 위해 매일 애쓰는 대신 삶의 의미에 대한 책을 쓰며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진화라는 수단은 인간이란 종의 결핍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필연적으로 물리적 세계에 피해를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훼손할 수밖에 없었다. 궁극적으로 풍요를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을 알려주지도 못했다. 어쩌면 결핍 자체가 이 진기하고 이례적인 환경에서 가장 희귀한 자원일 수도 있겠다. 항상 구할 수 있는 것에는 가치가 없다. 오늘날
전 세계 중산층과 상류층이 직면한 큰 문제는 부족이 아니라 풍요다. 자세히 살피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겠지만 결국 누군가 발견하게 된다. 우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라는 것을. 결핍은 존재의 기본 조건이다. 얼어 죽기 직전인 사람에게는 몸 안에 단 하나의 소원을 품을 공간만이 남아있다. 마리우폴 시민들은 상사를 원망하고 아이에게 숙제하라고 잔소리하고 하루 종일 들리는 위층 노인의 기침 소리에 터무니없는 휘발유 가격에 대해 큰 소리로 불평하며 보통의 일상을 보냈다. 일상의 이런 소소한 골칫거리들은 2022년 이 도시에 러시아 폭탄이 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한 날 단번에 사라져버렸다. 2001년 미국에서 9.11이 터졌을 때 이 순간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슬림이 악마와 동일시되는 걸 막는 거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했을까? 파괴적인 흑백 논리에 기반을 둔 적대적 집단 정체성을 만들어 연약한 실들이 끊어진 채 무조건적인 분노와 증오에 휘둘리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냉정히 생각해야 했을까? 나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 불타는 뉴욕 빌딩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내 아이들, 2살과 4살밖에 안 된 연약하고 어린 아이들이었다. 무너져 내리는 건물,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 극심한 공포에 어쩔 줄 모르는 군중을 지켜보면서 TV 화면을 통해 새어나오는 증오와 분노에 공감하며 나는 올레와 아만다가 어떤 세상에서 자라게 될지, 아이들이 이 세상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아니면 매번 의심과 거짓에 익숙해져야 될지 생각해 보았다. 나는 그때가 우리를 세상과 연결하던 가느다란 실들이 썩어 끊어질 위험이 있는 몹시 결핍된 상황으로 보았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내 바운더리에 있는 작은 세상에서 지낸다. 그럼에도 지구 온난화를 걱정하거나 서로 다른 종교에 대해 대화를 나누거나 식민주의라는 뒤틀린 유산에 대해 차분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넓고 큰 생각을 할 시대가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았다. 본능적이고 실존적인 결핍에 집중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았다. 세계는 예전보다 심각한 물질적 결핍에서 많이 벗어나 있지만 지금은 다른 형태의 정서적 결핍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있다. 새로이 등장한 정서적인 결핍은 점점 그 존재가 커질 것이다. 살면서 겪는 이런 류의 결핍은 인간에게 필연적인 것이지만 AI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연인에게 버림받은 사람은 누구나 가슴에 구멍을 지닌 채 살아간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사람은 그 비탄에서 결코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인간은 짧은 시간이나마 자신의 모든 갈망을 하나로 집중시킨다. 갈증으로 죽을 것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경제학 수업에서 수익률 감소의 법칙을 보여주는 사례로 안개 속 카페에 윤곽이 보일 때까지 사막을 기어가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사막을 기어가는 그는 첫 번째 물병에는 기꺼이 매우 비싼 값을 지불하고 두 번째 물병에도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지만 세 번째 물병에는 보통의 시장 가격 이상을 지불하지 않는다. 1981년 봄, 나는 이스탄불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유럽 여행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다. 난 온실에서 일하고 번 돈으로 여행자 수표를 끊은 뒤 생기 없고 조용한 내 고향 트웬스베르그를 떠나 여행을 시작한 터였다. 바람이 불고 추웠던 1월의 어느 날, 페리에 올라 오슬로에서 좁은 피오르를 벗어나 넓은 바다로 진입했을 때 나는 지금까지 생생히 기억날 정도로 아찔한 자유로움에 취해 있었다. 세상은 활짝 열려 있었고 내 자유는 완벽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갖는 패기 넘치는 청춘이었다. 인터레일을 이용해 남유럽으로 가로지르는 몇 달간의 여행은 내 인생의 가장 강렬한 의미로 남을 터였다. 부활절이 지나고 이스탄불에 도착하기 전 나는 암스테르담에서 맥주를 마시며 프로그록을 들었고 파리의 한 공원에서 하우스 와인을 몇 모금 마시고 세계 최고의 햄과 바게트를 먹었으며 루브르 박물관과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을 방문하고 비엔나 대신 리스본을 가야 한다는 몇몇 프랑스 히피들을 만났다. 당시 소련만 아니면 유럽은 기차로 어디든 갈 수 있었다. 그들에게 설득된 난 몽파르나스역으로 가서 리스본행 장거리 열차에 몸을 실었다. 프로도 남쪽을 거쳐 스페인 국경 북쪽에 이르렀을 때 나는 열정적이고 친절한 두 명의 미국인과 대화를 시작했다. 편안히 좌석에서 수다를 떨며 졸다가 고가의 카메라 장비를 도난당하고 말았지만 그렇게 낙담한 미국인 친구들에게 행운을 빌어주며 얼마 지 않아 나는 리스본에 도착하여 숯과 염소똥에 짙은 담배 냄새를 맡으며 큰 잔의 갈라옹을 마셨다. 리스본의 감각적인 인상들과 나 사이에 새로운 실이 엮이고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난 리스본 특유의 푸른 타일로 장식된 건물과 벽에 그려진 무정부주의자의 그래피티에 매료되었다. 너무나도 새로운 경험이었다. 얼마 전까지 살라자르의 앞지 아래 있었던 포르투갈은 관광도시로서는 아직 낯선 얼굴을 하고 있었다. 영초들은 리베르다데 거리 바로 앞에서 풀을 뜯었으며 자동차보다 트램이 더 흔했다. 그 다음 주 나는 스페인 남서부 우엘바에서 마드리드로 가는 고속열차를 탔다. 세비야에서 탄 승객하라가 수도에서 쿠데타 시도가 계속 이어지는 관계로 마드리드가 너무 위험해지면 기차가 고온 중간에 멈출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스페인 독재자 프랑코가 사망하고 6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스페인의 민주주의는 아직 취약한 상태였다. 왜 쿠데타가 무산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비로소 모두 안도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바르셀로나로 이동한 난 곧바로 니스에서 반나절을 보낸 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레너드 코헤니한테 살았던 그리스의 히드라 섬에 한 달간 머물기로 했다. 부활절이 지나고 나는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테살로니키에서 이스탄불로 향했다. 동쪽으로 향하는 느린 기차 안에서 나처럼 이스탄불로 향하는 호주인 2명, 뉴질랜드인 1명과 함께였고 그들과 가늘고 연약한 시를 엮었다. 우리 중 이스탄불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하루나 이틀 함께 지나기로 협의했다.
터키 국경에 서서히 다가가자 나는 목이 마르기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기차 안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 없었다. 갈증은 곧 강박 상태가 되었다. 화장실의 물은 마실 수 없었고 기차 안의 모든 물은 떨어진 지 오래였다. 늦은 오후 마침내 동서양의 경계에 걸친 대도시 이스탄불에 도착했다. 기차에서 만난 친구들은 내릴 준비에 서둘렀다. 우리는 유명한 푸딩 가게 근처에 있는 호스텔에 같이 묵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나도 서둘러 펩시콜라 2병을 사고 친구들을 부지런히 따라갔다. 호스텔에 도착하기 전에 나는 갈증을 참지 못하고 콜라 한 병을 급히 라이터로 열었다. 당시 병따개로 가장 흔히 이용하던 거였다. 라이터가 없다면 조금 무식해 보일지라도 종종 어금니를 쓰기도 했다. 목이 타들어갈 만큼 갈증이 심했던 난 330ml의 콜라를 단숨에 들이마셨다. 다른 척추동물들과 달리 인간을 비롯한 포유류는 숨을 쉬면서 동시에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액체를 들이켜는 중간중간 숨을 쉬어야 하지만 매우 놀랍게도 난 첫 번째 병을 모두 비운 후에야 비로소 숨을 쉬었다. 나를 본 호수 친구가 눈을 크게 뜬 채 병까지 빨아들일 기세인데? 라고 놀려댔지만 난 아랑곳하지 않고 두 번째 병을 열고 그것마저 단숨에 비워버렸다. 물론 속도는 첫 번째 병보다 조금 느렸을 것이다. 세 번째 병이 있었다면 그 병은 방에 두고 나왔을 것이다. 갈증이 해소되자 갑자기 주의가 다른 곳으로 향했다. 결핍과 갈망은 사라졌다. 거품이 이는 청량하고 달콤한 검은색 음료가 목구멍을 씻으면서 내려가 속을 적시는 동안 몸은 가뭄 끝에 비가 내린 땅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비가 매일 내렸다면 땅은 그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재현을 담은 영화 속 슬로우 모션이 생각난다. 우선 카메라가 건조한 풍경에 약 30분 동안 머물면서 음울한 성우 목소리가 더딥혀진다. 지평선엔 이글이글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코끼리가 절망적으로 먼지를 발로 차고 가젤은 근처 아카시아 나무 아래에서 꼬리로 파리를 기계적으로 쫓는다. 하지만 곧 지평선에 검은 구름이 만들어지고 첫 빗방울이 떨어지면 이 건조한 땅은 곧 물에 흠뻑 젖어 동식물이 가득한 비옥하고 푸른 평화로 변한다. 얼어붙은 타이가가 따스한 봄 햇살을 꿈꾸듯 메마른 들판은 물을 갈망한다. 달콤한 검은색 탄산음료를 마시니 바싹 마른 내 몸의 조직과 근육이 밤새 불린 마른 콩처럼 수분으로 촉촉하게 채워졌다. 심장에 영양분이 공급되고 뇌에 활력이 생기고 몸이 채워져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지금도 나는 오랜만에 화초에 물을 줄 때면 이때의 일이 생각나곤 한다. 최근에도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몇 년 전 남극에 갔을 때 자신도 똑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말했다. 남극의 하루는 생각보다 무섭고 춥고 위험했다면서 추위와 강풍, 공어, 근육통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느낄 정도였다고 했다. 이를 견디게 해준 게 텐트 안에서 마시는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이라고 했다. 특별한 것이 없는 인스턴트 코코아일 뿐이었다. 하지만 친구는 따뜻한 코코아의 달콤함과 따뜻함, 순수한 아늑함으로
어린 시절 고향집의 평온한 일요일 저녁까지 떠올릴 수 있었다고 했다. 별것 아닌 인스턴트 음료 하나가 이렇게 하루의 하이라이트가 되었다고 친구는 전했다. 갈증을 모르는 사람은 물의 가치를 모른다. 결핍만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햇볕이 강한 모리셔스에 여행을 온 북유럽의 관광객들의 바람은 단 한 가지다. 춥고 우울한 날씨와 반대되는 따뜻한 햇빛과 기온이다. 여행지에 비가 내린다면 그 갈망은 더 강해질 것이다. 나는 지금 열대성 폭우가 내리는 모리셔스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버스와 새로운 경전처럼 멎었고 도로는 얕은 강으로 변했으며 바베큐 파티는 또 연기해야 하고 뉴스에서는 내내 모두 집에 머물라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이 섬은 우기 전 남이부의 반사미과 비슷했다. 모리셔스의 사람들은 행복해하고 있다. 그들에게 부족한 자원은 햇빛이 아니라 비였다. 희귀한 나무부터 사탕수수에 이르기까지 모리셔스의 식물도 마찬가지였다. 재미있다. 북유럽 사람들이 비를 피하고자 모리셔스로 여행을 가는 것과 모리셔스의 사람들이 뜨거운 해를 피하고자 비를 바라는 것. 어떤 것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걸 피하는데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노르웨이에서는 어떤 음식이든 야외에서 먹을 때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한다. 북쪽의 거친 지형과 혹독한 기후에서 신체가 적응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데 먹는 행위에서 오는 자극을 빼앗겼던 신체가 혹독한 야외에서 그 자극에 특히 강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몇 시간 동안 눈속을 헤치고 마침내 비바람이 들이치지 않는 곳을 찾아서 마른 바위 위에 앉은 뒤에 그제야 비로소 배낭 속에 오렌지와 초콜릿을 음미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절제가 사치와 쾌락에 대한 프로테스탄트의 혐오에서 비롯되었다는 결론은 지나친 오해다. 육신을 가혹한 조건에 두면서 단련하는 것은 마침내 필요한 것을 얻었을 때 만족감을 극대화시키도록 결핍을 쌓는 것이다. 기회만 있으면 의도적으로 익스트림 스포츠나 운동을 통해 몸을 지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날 전 세계 중산층 중에 피곤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도 여전히 직장인들은 육체적 휴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듯 선베드에 누워 트로피컬 칵테일을 마시는 것이 완벽한 휴가라고 믿는다. 한 동료가 몇 년 전 담배를 끊었다. 그가 밝히는 금연의 명분은 건강, 주변 사람들의 압력과 같은 일반적인 이유와는 달랐다. 그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이유는 니코틴이 뇌를 자극하고 기분을 긍정적으로 바꿔주기 때문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이런 기분을 자연스럽게 느끼지 못하고 특정한 수단, 그러니까 담배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순간 동료는 담배를 끊었다. 모든 형태의 중독이 마찬가지다. 스스로 일상을 무난하게 보내지 못하고 이를 위해 술이라는 수단이 필요하다면 알코올 중독이다. 한마디로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간신히 담배를 막 끊은 사람에게 축하합니다. 이제 담배 한 대 하시죠. 라면서 담배를 내미는 사람처럼. 원하는 것을 즉시 얻으면 필요한 것을 얻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며 수익률 감소 법칙에 따라 모든 혜택은 허공으로 증발한다. 무엇이든
감사할 수 있으려면 갈망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순수하고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과 환상을 품고 산다. 나도 마찬가지다. 1970년대의 모든 것이 지금보다 나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당시에는 많은 나라들이 전체주의 정권의 지배하에 있었고, 미국은 뒷마당에서 냉담한 독재자가 활개치는 것을 용인했으며, 칠레와 폴란드 국민들이 지금보다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방글라데시에는 기근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아파르테이트가 있었다.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횡행했고, 동성애자들은 골목의 공중화장실을 찾아야 했다. 특히 노르웨이에서의 삶은 지루하기 그지없었다. 어둡고 단조롭지만 우아하고 아름다운 바르샤바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을 듣고 나는 철의 장막 뒤 아슬아슬한 바르샤바의 삶이 아닌 안전하고 단조롭고 재미없고 지루한 트랜스베르그의 삶을 떠올렸다. 그 후 몇 년 동안 난 자연 속 긴 머리 히피의 낙관주의와 도시의 암울한 펑크족의 우울증 사이를 오갔다. 어쩌면 나는 이 모순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문제를 안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다행히 사회적 측면과 음악적 측면에서 내가 묶어놓은 몇 개의 실은 여전히 튼튼하다. 지루함에는 많은 장점이 있다. 1970년대에 자랐고 1980년대에 성인이 된 우리에게 지루함은 결핍이라는 생산적인 감각을 자극했다. 청량음료와 과자는 특별한 때에만 맛볼 수 있는 것이고, 여행은 돈이 많이 들고 복잡하고 느렸다. 어렸을 때 난 거실 바닥에 누워 지도책을 들여다보면서 열대섬, 발음하기 힘든 이름을 가진 지역, 이상한 동물이 사는 계곡에 대한 공상에 빠지곤 했다. 결국 나중에 몇 곳은 실제로 가보기도 했다. 연휴에 인터레일 여행을 떠날 때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암스테르담 레코드점에 들러 공, 해필드, 터노스, 헨리카우 등 밴드의 LP를 배당에 가득 채우기 위해 경비를 최대한 아꼈다. 당시 나에겐 평범하지 않은 모든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고, 밋밋했을 내 삶의 곡선에 눈부신 포인트가 되었다. 음악과 나를 연결하는 실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결핍은 기대감으로 이어졌다. 15번째 생일에 용돈을 받자 나는 전속력으로 자전거 페달을 밟아 밴드 젠틀 자이언트의 최신 음반이 들어왔다는 동네 레코드 가게로 달려갔다. 앨범은 지난 가을에 발매되었고, 내 위시리스트에 한참이나 있었는데도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지 못한 터였다. 아버지는 젠틀 자이언트를 리틀 자이언트로 잘못 기억하셨고, 존재하지도 않는 리틀 자이언트의 음반을 구하기 위해 온갖 레코드 가게를 뒤지셨다. 젠틀 자이언트의 기념비적인 앨범 인터뷰를 처음 들었을 때 그 경험은 아직도 내 몸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흥겹지는 않지만 뉴런에 불을 붙일 정도의 리듬감은 있다. 이 앨범이 젠틀 자이언트의 첫 번째로 손꼽히는 음반은 아니다. 하지만 이 앨범을 너무나 고대했던 나에겐 세계 최고의 명반이었다. 지금까지도 사춘기 시절의 기억을 자극하고 수십 년 전 뻗어있던 감각의 실을 팽팽하게 활성화시키는 아주 귀하고 특별한 음반이다.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모든 기업이 소비자에게 도리어 절제의 기술을 가르치면서 수익을 창출한다.
참된 의미 없이 단지 수익을 위한 절제 기술은 과잉의 질병을 피하라는 압박을 줌으로써 소비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시를 묻게 한다. 정리정돈으로 세계적 유명세를 누리고 있는 정리 컨설턴트 곤도 마리에가 선도했지 않을까? 곤도 마리에의 메시지는 즐거움을 주는 것만 남기고 다 버리라는 건데, 노르웨이에서는 메시지가 그리 효과를 보지 못한 것 같다. 노르웨이에서는 2020년 일반 가정집의 가구 무게가 1990년에 2배가 되었다. 디지털 해독 강좌가 그리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 역시 마찬가지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데 개인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는 잘못된 믿음 탓이다.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기도 하다. 무엇이든 고질적인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그 습관이 나와 내 주변을 연결하는 가느다란 실에서 비롯된다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한다. 당신이란 사람은 곧 당신의 관계다. 나와 연결된 사람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술을 끊겠다는 내 개인의 결심은 별 효용이 없다. 습관은 고무줄에 연결된 공처럼 다시 딸려온다. 인간은 자신의 약점과 취약성을 인지해야 한다. 이는 생태사상가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뛰어난 논문, 자아의 사이버네틱스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베이트슨은 우리 문화에서 개인의 의지력과 선택이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전체에 의해 개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개인의 의지력과 선택이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전체에 의해 개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려준다. 음주 문제는 나 자신, 술병, 공간, 주변 사람들 등 내 삶의 관계와 밀접하다. 내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사회와 문화의 주변 시스템이 알코올 중독인 것이다. 베이테스는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술을 끊으려면 우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내가 취약한 존재란 사실, 나 자신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는 더 큰 무언가를 보통 신이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베이테스는 무신론자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 개념이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 중독에 대한 통찰을 짧게나마 이해했다면 당신은 삶에서 결핍이 갖는 가치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결핍의 가치를 이해하려면 때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도 필요하다. 나와 여로실로 연결된 청년, 내 아들이 몇 년 전 태국의 한 명상센터에 들어가 열흘 동안 머물렀다. 침묵 명상이라고도 알려진 윗바사나로 유명한 곳이었고, 열흘 동안의 무건 수행이 진행되었다. 게스트들은 핸드폰을 센터에 제출해야 했고, 음식은 거의 먹지 못했다. 새벽 5시에 요기를 하고, 점심은 정오전에 쌀과 렌티콩을 조금 먹으며 견뎌야 했다. 그게 전부였다. 함께 시작한 사람들 중 일부가 도중에 포기했다는 말을 전하면서 아들은 끝까지 있겠다고 했다. 무사히 모든 과정을 끝내고 나와 통화했을 때 아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이상하고 낯설게 느껴진다고 했다. 이 명상법의 목표는 시선은 내면을, 주의는 외면을 향하게 함으로써 이전에는 도외시했던 세부적인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이었다. 자신의 숨소리, 나무에서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 무건과 단식은
초점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며 깨끗하고 새로워진 감각기관으로 소통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동면 중이던 연결의 세계가 갑자기 선명하게 부각되는 것이다. 어린아이조차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다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걸 안다. 많은 문화에서 풍요의 뿔이나 코케인에 얽힌 교훈적인 이야기들이 발견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항상 경고로 끝이 난다. 생계를 위해 일할 필요가 없으면 뚱뚱하고 게을러지며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면 비참해진다. 코케인의 주민들은 종일 그늘에서 활기 없이 늘어져 있다가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면 가까이에 있는 소시지 덤불이나 탄산음료 분수대 위로 몸을 구부리기만 하면 된다. 잘 익은 돼지가 몸에 칼과 포크를 꽂은 채 알아서 사람들에게 다가온다. 풍요의 뿔을 가진 사람은 쾌락에 질려 방향을 잃고 혼란에 빠진다. 물질적 부족함이 없고 삶은 지루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웃이나 친지와 다투기 시작한다. 한계가 없는 세상은 어지럽다. 지나치게 부유한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보통의 풍족함을 누리는 사람들보다 덜 행복하다. 배가 부르면 더 먹을 수가 없다.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 말하듯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이 사실을 일깨워준 사람이 있다. 트랜스 휴머니즘이 등장하고 죽음조차 돈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재정의하려는 이 시대에 호주에서 만난 이안이다. 퀸즐랜드 글래스톤의 교사이자 환경운동가인 이안은 몇 년 전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회복 후 다시 만난 그는 여전히 하루에 12알의 약을 먹고 매일 아침 5마일을 달리면서 잘 살고 있었다. 병원에서 그는 백만장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했다. 이안의 골수는 여동생의 골수와 호환이 가능해서 골수 이식으로 이안은 생명을 구했다. 그런데 이완과 같은 병실을 썼던 부자에게는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었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인간은 부재를 통해 중요한 것에 대해 명확하게 집중할 수 있다. 2018년 케이프타운에는 물이 부족했었다. 부자들은 수영장에 물을 채우는 것을 중단해야 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양동이에 물을 채우기 위해 긴 줄을 서야 했다. 부자든 빈자든 모두 저수지가 말라붙는 데이 제로를 걱정하고 있었다. 마침 비가 내려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물을 절약했다. 물 부족 사태 이후 몇 년이 지났을 무렵 나는 이곳에 사는 친구를 방문했다. 그들은 낙수바디에 모인 물을 눈에 잘 띄는 대형 탱크에 모아두고 있었다. 아프리카에서 남서쪽 끝에 위치한 이 지역은 지난 몇 년 동안 비가 충분히 왔지만 그들은 이 물탱크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위기가 그들에게 결핍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던 것이다. 낙원에는 항상 뱀이 존재한다. 나를 감상적인 공산주의자라고 불러도 좋지만 뱀의 눈에서 종종 달러 표시가 보인다는 건 반박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내 동료 아스트리드 비 스탠드로드는 페루 중부 고지대 사람들의 삶에서 물의 역할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 이곳의 민간 기업들은 수년간 수도 사업을 민영화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왔다. 캐추아우를 사용하는 페루인들 사이에서 물은 토지와 마찬가지로 항상 공유하는 것이었다. 물은
누구 한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닌 모두의 것이었으며 유럽의 식민지화 훨씬 이전부터 관계 수로가 공동으로 건설되고 관리되었다. 이제는 물이 돈으로 살 수 있는 다른 상품들처럼 병에 담겨 판매된다. 만화 황금투구에서 도널드 덕이 황금투구의 주인으로 잠시나마 북아메리카의 황제가 되는 장면이 생각난다. 도널드 덕은 사람들이 호흡할 때마다 세금을 부과할 계획을 세운다. 정상적인 들숨과 날숨은 1센트지만 깊은 한숨은 5센트다. 결국 권력은 타락하고 도널드 덕은 단 몇 초 만에 불행을 맞이한다. 돈이란 무엇일까? 산맥과 바다로 갈라져 있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정보 예술이다. 돈은 세상이 돌아가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인류를 한데 묶는 데 있다. 또한 돈은 실용적인 지불수단이자 교환의 매개체이다. 유일한 문제는 참되고 아름답고 선한 일에 기여하기 전까지 대체로 공허하고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돈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이기도 하지만 부채나 불평등, 시기심을 유발하기도 한다. 돈이 사회 영역에 침투하면 신뢰와 공동체는 약화되기 마련이다. 돈을 주고 친구를 사는 것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돈을 주고 친구를 사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 부자에게 무한한 매력을 느끼며 부자와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부자들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데는 돈 말고 다른 이유가 있기 힘들다. 그들이 더 매력적이고 더 똑똑하고 더 예쁘다고 또 더 흥미로운 대화 상대라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그들로부터 나오는 실은 위험한 경우가 많다. 부자들은 진정한 친구보다 추종자 무리들을 더 많이 끌어당긴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인데도 왜 우리는 그 사실을 외면할까?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건 소비가 아니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은 어떤 부분에서는 유용하고 필요하지만 사회를 운영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오스카 와일드의 말을 빌리면 시장은 온갖 것들의 가격을 알지만 무용의 가치는 알지 못한다. 우리 삶이 점점 시장의 힘에 노출되는 것은 지구와 사람들의 웰빙, 상식적인 예절 측면에서 볼 때 나쁜 소식이다. 시장의 논리가 인간의 활동을 너무 많이 끌어들였다. 모든 것들이 매사 비교당하고 평준화된다. 질적 차이는 스프레드시트의 숫자로 환산된다.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이 점점 소비 쪽으로 향하고 있다. 과거 종교가 차지했던 틈새를 소비주의가 채우고 있다. 광적인 소비는 지구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자신에게도 만족을 주지 못한다. 종교의 장점 중 하나는 믿음이 오래, 웬만하면 평생 지속된다는 사실이다. 반면 새로운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얻는 의미는 깨지기 쉽고 일시적이다. 풍요로운 사회의 역학은 소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자마자 더 많은 소비를 하라고 명령한다. 현대사회의 소비자는 산 위의 시시퍼스와 같다. 블록버스터 영화와 광고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사람들은 영상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갈망을 스트리밍 서비스로 충족시킬 수 있다. 영화를 보기 위해 매번 지갑을 열 필요가 없고 원하는 즉시 바로 볼 수 있다. 곧 공개될 영화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드라마 몰아보기로 지루함을 덜 수 있다. 배달 서비스로 팝콘과 청량음료를 주문하면 과로와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배 기사가 간식을 집 앞까지 가져다 줄 것이다. 기대감은 희소한 자원이 되었다. 희망처럼. 어떤 활동에서 얻는 의미는 그것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노력에 비례하지만 필요한 걸 얻기 위해 스마트폰만 조금 조작하면 되는 지금은 꼭 그렇지도 않다. 불필요한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애쓰는 사람조차 물리적 세계에서 디지털 세계로 전환하는 시대가 도래하자 이렇게 문제에 직면하고 만다. 네, 인생의 의미란 책 중에서 두 번째 장 결핍의 일부를 읽어드렸는데 근데 제가 밑줄을 그었던 부분이 몇 개 더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현재 우리에게는 지루함보다 권태가 더 널리 퍼져 있다. 공백을 언제나 어떤 종류의 소비로든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결핍과 갈망을 즐길 수 있다면 그것은 현대의 무감각한 좀비가 되지 않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뭔가 현대 사회를 관통하는 말 같아서 결핍과 갈망을 즐길 수 있다. 결핍을 즐길 수 있는 건 뭘까요? 근데 진짜 요새는 결핍을 즐길 기회를 틈을 주지 않죠. 사회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죠. 물리적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바뀌면서 언제나 뭐가 필요하면 클릭 한 번만으로 다 해결이 되죠. 터치 한 번만으로 음식이 오고 필요한 물건이 오고 집 앞으로 다음 날 아니면 바로 좀 있다가 정말 세상이 좋게 바뀌었죠. 바뀌면서 이제 저자가 말한 대로 결핍이 없어진 건데 사실 그래요. 맞아요. 제가 아까 읽어드린 던 것처럼 저도 어렸을 때 뭔가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어떤 노래를 듣는다거나 할 때가 좀 즐거웠던 것 같기도 해요. 그때만의 어떤 낭만이 있죠. 저자는 어쩌면 결핍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더 행복하지 않니? 않았니? 하고 묻는 것 같아서 괜찮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밑줄 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분별 있는 철학자는 쾌락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주장하지 않으며 문제를 해결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하는 대상으로 여긴다. 역경 없이는 성취도 없다. 평지를 걷는 것이 좋아도 가끔은 오르막길을 가야 한다. 편한 내리막길을 가려면 힘든 오르막길이 필요하다. 전 이 부분이 좋았어요. 분별 있는 철학자는 쾌락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하는 대상으로 여긴다. 문제를 이걸 빨리 해결해 버려야 돼라고 하면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괴로워요.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있는데 이를테면 불안 같은 것들이죠. 인생에서 불안을 없애려고 하면 삶 자체가 참 고되고 이게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불안을 없앤다?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 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요. 매 순간이 참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가 강해져서 이 불안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더 옳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밑줄을 치고 나와 같은 생각이야 라고 하며 좋아했습니다. 네, 그래요. 에릭센 작가의 인생의 의미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게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중간중간 저자의 경험담 같은 것들도 나와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볼 수 있었네요. 그리고 철학자들의 이야기도 많이 해 주는데 그것도 괜찮았네요. 그래요. 오늘 재밌게 읽었고요. 전 들어가서 자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자요. 좋은 꿈 꾸시고요. 다음 주 일요일에 또 만나요. 갈게요. 안녕. 바이.